한국의 살인 사건입니다. 아, 이렇게 참 네. 부산 고부 살인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면 딱 눈에 띄죠. 피해자가 2명이겠구나. 그렇죠. 고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그 사망한 사건. 네. 그렇죠? 네. 이거 2014년. 네. 1월, 얼마 안 됐네 이거는 그래도. 네, 1월 7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시 부산 진구 가야동 주택에서 아마 남편하고 사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는 65살이에요. 65세. 그다음에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는 정씨입니다. 정씨. 65세. 그다음에 시어머니는 86세의 김씨예요. 네. 약간의 치매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워낙 부자였던가 봐요, 원래가. 그러니까 가야동 그 단독주택인데 4층 건물이래요, 4층. 4층 건물인데 그분들은 4층에 살고 있고, 네. 1층에는 뭐 식당 이런 작은 가게가 몇 개 있고, 2층, 3층은 빈 상태였어요. 그래서 임대를 내놓은 상태야. 4층에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네. 그래서 그 건물만 해도 그 당시 시가로 3억 원 정도 가치가 있었대요. 43억 원.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두 분이 부자였던 거죠. 네. 이때 1월 7일 날 오후에요. 며느리는 아마 고교 동창생들과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이게 아마 오후 3시에 끝나고. 네. 그래서 귀가를 해서 집에 도착한 시간이 대략 오후 3시 56분경으로 거의 4시 가까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CCTV에 찍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망한 며느리가 당일날 동선을 이제 경찰이 그 CCTV를 통해서 까본 거 아니에요. 네. 알아보니까 여고 동창들 만나서 뭐 수다도 떨고 그러다가 오후 3시에 헤어진 거예요. 그거 다 확인했죠. 다른 동창들한테.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3시에 헤어지고 어디로 갔을까 쭉 동선을 따라오다 보니까 오후 3시 56분경에 그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요. 네. 3시 56분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집에 들어오고 그 이후로 이제 살해된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이날 1월 7일 저녁입니다. 큰아들인 것 같은데요. 네, 37살 큰아들. 네, 큰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계속 부재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화를 안 받으면 부재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요. 대단한 것 같아요.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매일매일. 효자. 네, 그래서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항상 엄마는 그게 당연한 듯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안 받은 거예요. 계속 안 받으니까 내려간 거지 서울에. 아들이 1월 8일 날 아침에 그냥 꼭두 새벽에 아마 차차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네. 1월 8일 날 08시 56분에 집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집으로 딱 들어갔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네, 문을 열자마자 바로 거실이었는데요. 거실 바닥에는 어머니가 쓰러져 있고요. 작은 방에는 할머니죠. 근데 시어머니가 거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이 머리를 둔기에 맞은 채로 사망을 한 거예요. 네. 머리에는 한 지름 한 3cm 정도의 이 둔기 흔이 남아 있었다고 하고요. 보니까 많이 때렸어요.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9번 정도. 며느리는 25번을 때렸어요. 이 둔기로. 네. 그러니까 사망 시각은 이제 판단컨대 시어머니가 먼저 살해된 것 같고, 네. 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이 범인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시어머니를 이제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며느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며느리를 공격해서 살해한 것 같은데, 며느리가 25번을 맞은 이유는 나름대로 그 상당히 항거를 했어요, 범인한테. 와인병 같은 거, 포도주병 같은 거 집어던지면서 항거를 했는데 결국 뭐 못 이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25번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면요, 둔기로 머리를 맞아서 쓰러지면 더 이상 제압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둔기를 휘둘러서 이 사람을 살해했다? 이 경우는 엄청난 어떤 분노가 있어서 유감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면식범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는요. 시어머니가 한 2시 정도에 사망했을 거라고 보고 그 후에 1시간 반 이후에 며느리가 사망했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며느리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강도 목적이었다면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만 제압하고 돈을 훔쳐가면 되는데 이 며느리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올 때까지. 그렇다면 여기에 사람이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경찰 바로 출동했겠죠. 신고받고. 그리고 뭐 즉시 수사본부 이거 만들어야죠. 부산진경찰서하고 저희 부산지방경찰청 진짜 요즘에는 지방자 뺍니다. 네. 부산경찰청 경찰청 바뀌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네. 부산진경찰서 그 당시에는 부산지방경찰청.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과수원들을 파견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73명을 투입해요. 이 대규모입니다. 내가 볼 때 73명을 투입해갖고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개시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자, 현장 감식해야겠죠? 네. 현장 감식에서는요. 지문 3개가 발견되고요. 족적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족적이 현관 쪽에서 발견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상황을 보면 안방에는 그 보석함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걸 열려고 했는데 그 시도했었던 부서진 보석함이 있었고요.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와인병 있잖아요. 그 반항하면서 던졌던 와인병이 그 며느리 옆에 있었고 또 며느리 옆에 핸드백도 같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여기 아들이 딱 들어갔을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가스 냄새입니다. 가스 냄새. 네. 이거는 흉기로 가스 이 배관 선을 뚝 잘라놓고 왔어요. 계속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불씨만 누가 탁 튕기면 그냥 빵 터지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판단할 때는 정말 죄질불량한 악질 범행이에요. 그거. 그런데다가 이게 불씨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채 사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어차피 또 질식사하죠. 질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꼭 살해를 하고자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의지라고 할까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현장 그 증거인멸할 목적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지문 3개 찾았는데 지문 3개 가족들 걸로 밝혀졌고요. 족적이 하나 나왔는데 단 하나 나온 거 딱 하나요. 260mm라는 거. 이 발 사이즈가 260이면 보통 남자 발 사이즈. 내가 260에서 265 신어요. 그러니까 나는 발이 워낙 작아서 그런 교수님 건데. 해당이 안 돼요. 작은 사람. 네. 뭐 한 170에서 170 단위 이 정도 사람들이 보통 뭐 260mm 정도 신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보면, 그 족적은 K제화라고 했어요. 뭐 다 아실 거예요. K제화 유명하잖아요. 네. K제화에서 나오는 그 신발인데 그 당시 인기가 있는 신발이래요. 이게 베스트 시리즈에 들어가 있었던 베스트 시리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산에서 그럼 이게 얼마나 판매됐느냐 이렇게 봤더니 매장 9곳에서 몇 달 사이에 100컬레가 넘게 판매가 됐대요. 그러니까 K제화 부산에 있는 매장 9곳인가 봐요. 9곳의 K제화 아마 이게 짐작컨대 뭐 무슨 강이죠. 뭐 그거 같은데 몇 달 사이에 다 알 것 같아. 몇 달 사이에 100켤레가 넘게 판매됐다 하면 잘 팔린 거예요. 근데 카드로 샀으면 추적이 가능해요. 근데 현금 주고 사가면 사실 그거 추적 불가능하죠. 그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그 족적 나온 거, 그 족적이 제일 큰 유일한 어떤 증거니까 이 족적 이거 나온 거에 의거해서 매장을 전부 뒤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짜증나요, 사실. 이거 수사할 때. 그리고 가면은 사실 다 하나하나 카드 전표 받아와도 다 그거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 그 사건 현장에서 족적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족적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매장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형사들이 그걸 하나씩 사가지고 이제 그 문양 하나 사서 이 문양 맞춰보느라고 샀단 말이야. 근데 형사 하나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신발을 신고 다니던 형사가 있었어. 근데 그 아이가 하필이면 그 현장에 와갖고 또 그걸 찍고 다녔어.
그 바람에 마당에서 찍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저 과수팀들이 또 엄청나게 실내에서 찍힌 거하고 맞아요. 마당에 찍힌 거하고 같으니까 이건 이제 범인 이 진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 찍어갖고 추적을 했어. 나중에 보니까 형사가 신고 댕겨. 그래서 사실 현장 들어가기 전에 경찰들한테 물어봐요. 현장 감식반들이 지금 여기 들어갔었던 사람들 누구냐고 족적 남기고라고 찍고 가라고 하고요. 가끔 경찰 단화가 딱 나오잖아요. 누구야 어떤 새끼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심한 경우는 따귀도 맞아. 네. 열받으니까 귀시자되게 때리니까. 아니 이 현장에서 이 그 신발의 종류가 밝혀지면 형사들은 그 신발을 평소에 자기가 신고 다니고 있었어도 그날부로 그 신발을 안 신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발을 신는 게 맞습니다. 네. 형사 활동할 때.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이거 부산 매장 9곳 다 찾았는데 이거 추적 불가해요. 네. 힘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현장에서 지문은 소용이 없게 됐고요. 지문은 네. 가족들 거니까. 족적이 남아 있고요. 현장에서 그럼 현장 상황을 봤는데 금품이 사라진 건 없어요. 아까 분명히 보석함은 부서진 흔적이 있는데 금품 자체가 사라진 건 없고요. 또 들어올 때 현관문에 자물쇠가 파손된 흔적도 없습니다. 위침의 흔적이 없다면 누군가 열어준 거죠. 네. 거실 바닥에 피는 좀 잔뜩 있었고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없어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며느리의 지갑이에요. 지갑. 네. 근데 그 지갑 속에 얼마 들은 줄 알았어요? 6만 원 들었어요. 6만 원. 그러면 강도하러 들어와서 그 부잣집에 들어와갖고 딱 6만 원 훔쳐가려고 사람을 2명이나 죽이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죠. 네. 물론 집안에 어떤 금고 같은 데가 있으면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털어내서 그 안에 있는 귀금속 이런 걸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건 배제하면 안 돼요. 워낙 부잣집에는 그 집엔 원래 또 부자래요. 귀금속 같은 거는 개인 금고에 근데 이 며느리가 보관을 한대요. 개인 금고 아시죠?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명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게 현명한 건지 뭐 지금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개인 금고가 있어서 거기에 금품이 있었다면 그거 가져가고 살려줬을까? 면식범이라면 안 살려주겠죠. 어차피. 네. 어차피 안 살려주겠죠. 네. 하여튼 이 며느리는 평상시에 귀금속 같은 거는 개인 금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그러고요. 지갑채 없어졌는데 지갑 속에는 돈 6만 원 들었었다고 그래요. 네. 아마 핸드백도 거실에 있었던 거 보니까 아마 그 현관 쪽에서 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공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안에 그 핸드백에서 지갑만 사라졌다? 교수님 근데 이게 왜 지갑만 가져갔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강도 위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강도로 위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석함도 깨트려 놓고 지갑이라도 뭐라도 들고 가야지 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석함을 정말 탐냈으면은 그냥 통째로 가져가도 되는데. 근데 보석은 없었대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유추해봤어요. 25회 정도 며느리를 그 흉기로 공격했거든요. 네. 그랬다면 이거는 금고가 있는 걸로 추정하고 비밀번호를 대라는 과정에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강도 위장이나 뭐 강도 사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실에 와인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포도주병. 네, 아마 저항하는 단계에서 그 포도주 병을 던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피도 발견이 됐었고요. 이건 며느리가 덤비면 이제 그 범인하고 대치하면서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곳곳을 이렇게 수색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시어머니 장롱에 모자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네, 옷장에서. 근데 이게 시어머니가 쓰고 다니는 모자도 아니고 며느리가 쓰고 다니는 모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 범인이 놓고 간 거 아닌가 싶어서 옷장 같은 데 뒤지는 과정에 모자를 벗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박땡땡. 예. 그러면 박땡땡이라는 이름이 써진 모자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박동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박땡땡이라는 이름이 이제 써진 모자가 있으니까 경찰이 그 이름을 박땡땡이를 조회를 했어요. 네. 근데 전국에 102명이 있네. 그러면은 102명. 피디님은 아니세요. 왜냐면 이름 흔날 것 같아. 박동민 좀 더 많을 것 같아. 전국에
102명이 있는 거예요. 박땡땡이가. 그래서 그 102명이 이제 있는 데서 부산하고 창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네. 먼저 줄였어요. 네. 그랬더니 부산 창원 지역에 이 동명 가지고 있는 인물은 6명이에요. 6명. 네. 그럼 이제 이 6명은 이름이 똑같은 죄로 또 경찰들한테 이제 그 저 알리바이를 전부 대야 되겠죠. 당일날. 네. 그런데 이 저 부산 창원 지역에 6명을 찾아가지고 이 며느리나 시어머니하고 어떤 접점이 있는지를 이제 경찰이 조사했겠죠. 접점이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모자 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아, 그게 사실은 할머니들이 뭐 주워갈 수도 있어요. 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지금 나하고 둘이 동시에 나오네. 왜냐하면 그 할머니들이나 그 어머님 같은 경우 이렇게 땅바닥에나 누가 이렇게 있으면 주워가지고 세탁해서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런 사건하는 과정에 지금 이런 케이스 형사들이 한 번씩은 당해봤을 거예요. 맞아요. 노인분들 계시는 집에는 어디 가서 그런 거를 주워 오셔갖고 집에다 싹 닦아서 놨는데 사건이 터지면 형사들은 이 모자 이 물건이 이 집 사람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하고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102명 찾으러 댕겨야 돼요. 그런 경우 왕왕이 있거든요. 이 케이스도 제가 판단 건데 이 할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었대요. 아. 길에서 아마 박땡땡이가 흘린 그 모자를 주워온 걸로 보여요. 근데 그래도 그 모자 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모자 임자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손주 주려고 갖고 계셨나? 하여튼 이거는 뭐 그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신발 나왔고 족적 나왔고 뭐 부검했고 모자 찾아보고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이게 초등 수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이제 수사 인원 이제 줄이죠. 이 정도 되면. 네, 그 다른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초동 수사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팀의 점단 팀이라 해야 되나요? 몇 글로 팀 넘기죠. 넘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73명에서 이제 40명으로 줍니다. 이거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별짓 다 했어요. 신고 포상금 2천만 원 걸었어요. 와, 2천만 원이 엄청난. 그때 큰 돈이에요. 네. 신고 포상금 2천만 원 걸고 전단 왕창 만들고요. 트위터를 활용해서 또 공개 수배했어요. 그렇죠. 트위터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별로 없으니까 트위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신고 포상금 2천만 원 걸면서 트위터로 올리고 전단 만들어서 막 수만 장 뿌리고 이러면서 공개 수배를 했는데도 특이한 사안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이거 미제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우리 항상 남아 있는 거 있죠. 최후의 보루. 정말 어렵지만 번거롭지만 CCTV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에 이제 하나밖에 없어 희망은 CCTV. 네. 사실 뭐 현장에서 증거가 확 나와주면 참 좋지만 그렇죠. 그렇지 없을 때는 정말 CCTV 동선 하나 다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 수사할 때는요. 네. CCTV 분석에 본격적으로 붙지는 않아요. 맞아요. 일단은 CCTV를 전체 다 확보만 해요. 네. 왜 그러냐면 CCTV는 확보를 해놓고 하나씩 정밀하게 크로스 체크하면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다른 초등수사는 다 끝났어. 이제 CCTV 현장 초기 그때 그 현장 딱 한 달, 2달 지나면 그 CCTV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사건 나자마자 바로 형사들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CCTV 다 수집해 놓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 수집해 놓은 거 그게 몇 대인 줄 아세요? 현장 주변하고 가야 이동 일대의 CCTV를 다 이제 사건 초기에 수집해 놨어. 몇 개죠? 139개입니다. 예, 139개입니다. 와, 이제 이거. 죽는 거죠. 이제 139개 분석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눈깔 빠지는 거예요. 커피 예. 놓고요. 그냥 간식 놓고 그렇죠.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새우깡 먹으면서 계속 먹는 거죠. 또 새우깡 먹다가 야 이 새끼야 신경 쓰인다고 화내는 분도 많아요. 소리 새우깡을 난다고. 먹으면 바삭바삭하니까 민감하게 이거 쳐다보던 내가 나랑 같이 근무하던 정모 형사는 자기가 이거 분석하고 볼 때 옆에서 부시럭대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엄청 싫어요. 근데 옆에서 쫄병 하나가 뭣도 모르고 새우깡 갖다 놓고 커피 하나 놓고 바시락바시락 하니까 나가라고 때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139개를 갖다 놓고 이제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139개 그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215명입니다. 거기다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은 2255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139개의 CCTV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1215명. 네. 차량 2255대. 네. 요게 이제 다 확인해야 될 거리예요. 네. 죽는 거죠, 이거. 근데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다가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CCTV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집이 있는 그 골목 쪽으로 접근한 사람들만이 가능하죠. 네, 사실 이 지역이 이 범행 장소가 외지대요. 네, 외져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와야 네, 돼. 이게 여기 사는 주민이 아닌 이상은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들어갔다 나온 것만 그럼 일단 보자. 사람을 그럼 보니까 1215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205명이요. 205명. 아이고 이것도 만만치 않네. 네. 또 이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좀 수상하다. 이게 그냥 행인이랑 약간 거동이 좀 이상한 사람이랑 이웃집 차이가 나요. 빼고겠죠. 이웃집 빼고 그쵸. 그죠. 네, 이웃집 빼고 뭐 주민들 빼고 뭐 그리고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빼고 뭔가 이상하다 싶은 사람 압축해 보니까 11명 정도가 나옵니다. 11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네요. 네. 그렇게 이제 그 11명 압축해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CCTV 139개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은데요. 이거 사건 발생 시간 전후에서 그 인근을 지나가는 이 버스 노선이 13개래요. 13개. 부산이 크긴 크네요. 13개 노선 버스 거기 지나댕긴 그 버스 네. 요게 331대래요. 이 수사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13개 노선 버스 331대의 블랙박스를 전부 다 또 확보를 해놨어요. 그것도 분석 따로 해야 돼요. 아마 팀을 나눴을 거예요. CCTV 139대 분석하는 팀, 블랙박스 331대 이거 분석하는 팀 아마 쪼개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날짜 맞춰가면서 조합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의미는 뭐냐면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게 맞아. 그 골목은 후미진 쪽에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누군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귀신이 아닌 이상은 분명히 범행 현장 방향으로 갔다 나오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139대 CCTV에 1215명, 그 다음에 차량 2255대, 이 중에 범인이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버스, 그 이제 대로변으로 나와서 거기를 지나가는 버스 331대 블랙박스에 그 인근에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찍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차량 블랙박스는 사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휙 지나가 버리면 안 찍혀요. 그게 블랙박스의 맹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이 차량 블랙박스는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우연히 포착이 되거든요. 순간 포착이. 그런 경우가 그거는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뭐 버스의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주차돼 있는 차의 블랙박스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저 교수님 요즘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CCTV 요즘 형사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죠. 안경이라도 좀 이렇게 약간 보안경 나도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건 뭐 지돈 주고 사라는 거죠. 뭐. 네. 근데 이거 내가 이제 후배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이 고정식 여기 나오는 139개의 고정식 CCTV에서 비추는 거는 비교적 이 동선이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좀 분석하는데 좀 유리합니다. 근데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팀은 힘들어요. 이게 지나가면서 찍어대기 때문에 막 스쳐가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간과하기가 아주 쉬워요. 차가 가다가 딱 멈췄을 때 찍힌 건 잘 나와. 그럼 그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버스 블랙박스 이동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들은 사실 용의자들을 특정하기보다는 용의자들이 이동하는 것들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 인물만 보는 경우가 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차량 블랙박스 이거 보시는 우리 저 후배들 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순간 지나가는 그 그림을 포착을 잘하는 게 유능한 그 어떤 형사입니다. 그 노력을 좀 더 해야 돼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13개 우선 그 331대 그 버스 블랙박스 분석하는 형사들 고생했을 거예요. 네.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쭉 분석이 들어가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항상 보다 보면 어쨌든 나옵니다. 어떤 경우 어쨌든 나오죠. 이제. 네. 이 현장 집에서 150m 떨어졌던 철물점 CCTV에 이게 2014년 1월 7일 13시 38분.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살해되기 전이죠. 그렇죠. 전에 은색 차량이 화면에 쫙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며느리는 동창 모임 가 있었고, 네. 시어머니는 집에 있는 시간대예요. 네. 이때 이제 철물점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고물상이라도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CCTV가 있는데
1월 7일 날 오후 1시 38분경에 하얀색, 은색 그 최어맨입니다. 예, 은색 그 차량이 화면에 살짝 등장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사건 현장으로 근접한 게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뭐 차가 지나갔다고 우리가 의심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범의 현장 쪽으로 걸어가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 즉 말하면 은색 차량 그 최어맨에서 내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현장으로 접근하는 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분명히 13시 42분에 차를 주차를 해요. 그리고 현장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4분 뒤에 나와가지고 다시 차를 CCTV가 없는 곳으로 몰고 갑니다. 뒤로 한 3m 후진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CCTV에 신경 썼던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자, 은색 차량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내려서 현장 주변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더니 차에 타서 후진을 해버리고 그때부터 사라져 버렸어. 네. 근데 그 사라진 건 내가 볼 때는 CCTV가 안 비치는 쪽으로 후진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들어가는 건 나온 거야 이게. 네. 예, 은색 차량에 탔던 남성이 현장에 접근하는 거 나온 거야. 그냥 그 한 바퀴 돌더니 다시 나와서 사라졌어. 그 사라진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볼 때는 후진한 걸로 보이는데 사라졌어. 그러면 하여튼 이거는 범행 현장에서 다시 나오는 것만 있으면 그건 범이냐. 네. 근데 그렇다면 철물점 CCTV를 딱 봅니다. 또 나오겠지. 철물점 CCTV 이제 눈 빠지게 봐야 돼 이제. 빠지게 보는데 거기 안 보여요. 안 나와요. 아무리 크로스 체킹을 해도 거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철물점 방향이 아니라 아니면 철물점에 CCTV가 못 비치는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간 건 아닐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철물점에서 얻은 성과는 커요. 13시 38분경에 은색 체어맨이 도착해서 현장 주변으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 차를 타고 사라졌어. 그러면 갔다 온 거는 맞아. 분명히 그 인근에 왔다 갔다 한 건 맞아. 그러면 요거를 다른 각도에서 비추어서 더 나올 게 없을까 하고 이제 139개 중에 찾았겠지. 네. 근데 그거는 안 나온 거예요. 철물점 거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이거 아마 이때는 실망했을 것 같아. 들어가는 것만 좀 비슷한 것만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오는 게 안 보이니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실망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 블랙박스. 331대의 버스 블랙박스입니다. 아마 서로가 정보가 그래도 교환이 됐었겠죠. 그렇죠. 서로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접근한 사람은 있다. 근데 나오는 게 잘 안 보인다. 지금 사각지대로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가다가 그 블랙박스에 혹시 그 은색 체어맨 같은 거 그 눈에 띄면 니네들 관심 있게 좀 봐달라고 서로 연계했겠죠. 네. 그러니까 버스 블랙박스 팀이 이제 이게 뭘 발견합니까? 67번 버스 그 블랙박스에서요. 시내버스라고 그러네요. 네. 16시 14분입니다. 즉 오후 4시 14분이면요. 며느리가 사실 사망한 직후에 네,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현장 인근 도로에서 이 은색 체어맨이 딱 나옵니다. 이 남성 합승하는 장면이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철물점 CCTV에 찍혔고. 네. 그 이후에는 아예 이제 그 CCTV, 고정식 CCTV는 못 찾는데. 네. 버스 블랙박스 팀에서 딱 봤더니 16시 14분경에 집 쪽 방향에서 이 남자가 걸어와가지고 현장 인근 도로에 있는 운전석 문을 여는, 처음엔 문을 이렇게 여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버스 블랙박스가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큰 도로 쪽에 사각지대 쪽에 CCTV 네. 사각지대 쪽에 최어면을 세워놨는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 얼굴도 이렇게 문 여는 게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체어맨이 사라진 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대로 사각지대로 빠꾸를 한 거예요. 그래서 CCTV에 안 비치게 해놓고 본인은 다시 나와서 그렇게 몬 건데 이 16시 14분이라고 한다면 네. 그 며느리가 여고 동창생들 모임에서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30분 후예요. 집으로 가서 30분 네. 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은색 체험에는 딱 남성이 타는 거를 이제 형사가 발견을 했어. 블랙박스 팀에서. 그걸 이제 전달했겠지, 수사팀에. 네, 네. 수사팀에 전달을 했더니 탐문하면서 이 여성이 사망하고 시어머니하고 고부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 막 탐문 댕기는 또 수사 형사 있잖아. 네. 그 형사가 이제 그 처음엔 그 사진 이걸 딱 보더니 눈썰미 얼마나 좋아. 딱 보더니 이 남자는 이거 이 죽은 며느리 그 동창생 남편인데? 딱 말하는 거야, 한 방에. 왜? 거기도 탐문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전 신기한 게 이게 얼굴을 잘 기억을 하나 봐요. 그래도. 해요. 네. 형사들은 자기가 탐문하는 사람을요, 어느 정도 좀 그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얼굴 머릿속에 익히려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해요. 저도 수사할 때 내가 탐문하러 가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쟤는 귀 특징이 이랬지, 쟤는 코 특징이 이랬지, 이거를 꼭 머릿속 염두에 뒀어요. 그리고 전체 윤곽을 그리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자주 노력을 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엔 걸음걸이까지 익히게 되더라고요. 제 걸음거는 건 뒤쪽 다리 이렇게 끄는 스타일이야. 이런 것까지 나중에 인식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거의 그 한 번 보면은 그 사람 딴 데서 만나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좀 무섭습니다. 이름도 잘 외우시죠? 그 수학 빼놓고 잘해요. 정보도 잘 외우시죠? 근데 얼굴까지 잘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는 네.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만났던 며느리가 만났던 여구 동창생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 부부가 하고 이 사망한 며느리하고 또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한 며느리와 지금 용의자는 얼굴도 아는, 서로 아는 사이죠. 같이 식사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수사진에서 용의자라고 생각했던 면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면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지금 아내 이 며느리의 친구의 남편이라면 이 사람 뒷조사 해봐야죠. 어떤 사람인지. 김 씨인데 66세 김 씨예요. 네. 하여튼 탐문하던 형사가 버스 블랙박스에, 그러니까 CCTV 분석팀들은 잘 몰라. 탐문 댕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초기에 탐문 댕기는 건 사람 만나러 댕기는 형사팀이 있고, 네. 저 고정식 CCTV 블랙박스 분석팀, 네. 그다음에 버스 블랙박스 분석팀. 이 사람들이 도출한 거를 가지고 오면 탐문한 형사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모이는 수사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아침 조회, 석회. 그게 그래서 전체가 모이는 수사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사진 딱 공개하면서 이 사람이 1시경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했는데 그 이후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저 버스팀에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 몇 시경에 은색 버스에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인물 같기는 한데 하고 사진 딱 보니까 이 탐문한 형사가 그거 죽은 며느리 그 동창생의 남편이에요 하고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건 뭔가 뜨거,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이 수사 들어가야죠, 이거. 네. 그럼 이 김 씨가 어떤 사람이냐 일단 파악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데. 이 사람 이제 어떤 인물인가 파악하죠. 네. 이 사람은 교회 장로래요. 교회 장로예요. 네. 그리고 되게 성실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주변에서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사 초기에 용의자군에서는 완전히 배제됐던 사람이에요. 며느리하고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해본 적이 있고 그런 안면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 씨는 너무나 성실하다. 그다음에 교회에서 뭐 헌금 같은 거 장로하면서 그 관리하고 그러는데 단 일전 하나 장난치는 거 없고 틀림없는 사람. 그리고 또 같이 자신의 아내하고 아내 친구 이거 혼자 된 이거 여성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또 거기다가 이 아내 사망했을 때 자기 마누라하고 가가지고 엄청 울고불고 했나 봐요, 장례식장 가서. 맞아요. 그리고 아들 큰아들한테 아유 어떡하냐 이러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해줬었대요. 아들 위로도 많이 해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용의자군에서 빠졌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CCTV 분석하니까 들어갔던 적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제 또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갔다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테니까 어떤 형태인가 경제 상태를 또 살펴보겠죠. 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네. 형사들이 이 경제 상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가지고 진정받고 징계 먹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수사가 거지 같아요. 어떤 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선 수사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수사복으로 입다 보면 사실 그 빌라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낭패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근데 수사하고 인권은 상호간에 마찰이 심해요. 수사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인권이 희생되고, 맞아요. 인권을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수사는 거의 어렵고, 그래서 상충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가끔 보면은 바로바로 조회하거나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그게 다 절차를 밟아야 돼서 상당히 복잡해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사람은 아마 주변 탐문을 해보니까 선박회사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별로고, 네. 실적이 최근에 가리비 양식장을 했대요. 아. 경남 고성에서. 아, 그 부산 근처죠. 그 고성이 밀양하고 가까운가? 고성 그죠? 경남, 나는 고성이 강원도 고성을 생각했는데, 아, 저도요. 경남 고성이 있더라고요. 통영 가는 길. 경남 고성 쪽에서 이 김 씨가 가리비 양식장을 하다가 실패했대요. 아. 그러니까 가리비 같은 게 집단 폐사하거나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아마 민사 소송 같은 게 엮였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4억 4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졌대요. 그렇다면 이 김 씨 어쨌든 어려운 거예요. 주변 평판과는 상관없이요. 재산을 노린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인다라는 경찰의 어떻게 보면은 프로파일링이랑 딱 떨어지는 부합하는 거죠. 인물인 거죠. 네. 이거는 면식범이면서 그렇게 구태여 죽인 거 보면 면식범이면서 또 외부침입 흔적 없으니까 면식범이면서 금품을 노린 그 범인일 거라고 경찰은 산정을 해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을 갖다 집어로 대입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면식범이고 어렵고. 또 하나 동창회 그때 모임을 갔었잖아요, 며느리가. 근데 이 동창회 모임 만날 때 한다는 걸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거 딱 부합하는 인물인 거예요. 아, 이거 조사 자세히 해봐야겠다. 일단은 이 사람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네. 당일날 혹시 거기 가셨어요? 이게 이제 물어볼 때도 이거 참 이제 어렵죠. 그렇죠.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제 어디 형사 누구입니다. 이게 얘기한 다음에 다른 말 많이 하죠.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교회에 가서 헛소리 한참 짓거리지만 그 신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딴 얘기 그만하고 왜 그래요? 맞아요. 자꾸 말 돌리고 그래요. 이제 알아 눈치채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얘기 하죠. 선생님 지금 살해되신 분 그날 그 집에 간 적 있죠?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간 적은 분명히 있잖아. 네. 처음엔 확인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 사람 차라는 거. 분명히 들어가는 거 나왔고, 나중에 블랙박스에 도로면에 서 있는 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인근에 도로면에. 물론 그 집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를 경찰은 전제하에 두고 집에 간 적 있죠?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나 거기 간 적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전혀 그거 간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선생님 그 동네 갔잖아요. 그 동네 왜 안 갔다고 자꾸 얘기해서 분명히 그 CCTV 근거에도 다 나오는데 무슨 안 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쪼물쪼물하다가 나 그 근처에 있는 그 스크린 골프장 갔다 왔어요. 그날 그게 찍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거짓말 허름하게 하다가는 걸리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사장님 그 스크린 골프 얼마나 가보셨어요? 몇 번이나 가셨던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늘 하는 일이에요. 입구가 동쪽으로 났어요, 남쪽으로 났어요 물어보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네. 몇 층에 있어요? 입구가 동쪽에 남쪽에 화장실은 어느 쪽에 있어요? 그 구조 몇 개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예, 그러면 물어봐요. 그럼 대답 못해요. 물론 형사는 가기 전에 이제 골프장 갔었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형사 딱 맡기죠. 네. 그럼 옆에 있던 그 쫄병이 네. 딱 갑니다. 나가요 밖에. 나가갖고 그 골프장 쪽에다 후다닥 전화해가지고 알아봐요. 그리고 와서 귓속말 해주면 이쪽에서 듣고 아니라는데 화장실 거기 없는데 무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입구가 동쪽이야 남쪽이 물어봐요? 그거 꼭 물어봐요. 근데 왜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동쪽 남쪽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어떡하냐. 걱정되네 진짜. 저도 가끔 동서남북 구분 못해요? 아니 근데 들어갈 때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닌가? 저도 그래요. 그쵸?
뭐 그거 모른다고 치면 이제 화장실 구조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두 개가 붙어갖고 좌측에는 남성, 우측에는 여성이 있는 게 있어요. 화장실 구조 물어보면 간단해요. 화장실을 누구나 이용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안 가본 놈은 이쪽 있고 이쪽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나란히 붙어갖고 좌측이 남자 화장실 이건지 구분을 잘 못해요. 안 가본 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좀 주로 쓰는 게 이제 화장실 구조 같은 걸 많이 물어봐요. 화장실에 저 거울이 있어요? 이게 물어봐. 이 저 손 씻는 게 몇 개 있죠?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다니까. 절대 거짓말 못해요. 안 가보고는. 그러네. 그러니까 딱 이거 저 근처에 그 골프장 거기 그 스크린 골프장 갔다 왔어요. 내 스크린 골프장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바로 형사 알아보고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왜 당신 자꾸 거짓말해. 가보지도 않았구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사진 솔직히 얘기해서 슬쩍 찍어가지고 물어보죠. 스크린 골프장 사장한테 왔었어요 이 사람? 왜 거짓말해요? 이제 여기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또 요 사람도 또 제법 잘 빠져나가요. 네, 사실은요. 내가 거짓말한 이유? 제가 거짓말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내연녀가 옆에 타고 있어가지고. 그 내연녀가 내 차 안에 타고 있어서.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 안 가는데 갔다 하고 거짓말 한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면 내연녀 또 만나서 확인해 보면 되지. 형사는 얘기하면 끝까지 가서 차 확인하니까요. 자, 내연녀? 그래요? 그 내연녀 이름 대보세요. 네. 어디 살아요? 전화번호 주세요. 땡땡땡입니다. 그래서 그럼 또 만나러 가죠. 네, 그랬더니 어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이랑 내연 관계예요? 그리고 나 거기 간 적도 없어요. 이렇게 딱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위기 그 순간순간 넘기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거짓말을 금방금방 이제 속된 말로 탄로가 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가 급습 들어오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지가 저 버스 블랙박스에 찍혀갖고 형사가 타고 들어온 것까지도 오리발 깠단 말이에요. 그 동네 안 갔다고? 네. 근데 CCTV 보여주니까 오리발 내밀 수가 없어. 차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 갔다고 그랬는데 스크린 골프장 가니까 구조 물어봐가지고 왜 거짓말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연녀가 내 차가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그럼 저 내연녀 대라. 내연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내연녀 없어. 뻥이야. 내연녀 내가 왜 그 사람하고 내연녀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까지 거짓말한 거지. 네. 이건. 그렇다면 유력한 용의자야 이건 이제. 이 사람 CCTV에 잡혔던 13시 38분부터 나왔던 16시 14분까지 행적은 지금 문답으로 이제 물어봐야겠지. 네. 그런데 퀘스천 마크예요. 지금 답변한 게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너는 분명히 뭐 있다. 형사들이 이제 판단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데 형사 한 팀이 이 사람이 운영하다가 문 닫아놓은데 이 사람하고 연관된 데는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가리비 양식장 경남 고성 거기 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집 쪽이나 이 사람이 가던데 네. 동선 다 가서 뒤졌을 거예요. 근데 그쵸. 어디서 신발을 발견하냐면 가리비 양식장에 그 신발 아까 KJ와 거 260mm짜리 있었죠. 네, 촉적. 네. 그 신발을 가서 수색하다가 발견했는데 베스트 시리즈라고 그래요. 거기에 딱 그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족적과 분명히 일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거기 현장에 갔었으면 그 안에 피를 밟았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럼 바닥에 운동화는 이제 그때 압수하고 감정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DNA가 발견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실밥 신발 실밥. 그 꼬맬 때 보인 실밥 있잖아요. 아마 그 틈에서 미량이 나왔구나. 네. 근데 거기서 혈흔 나왔어. 그러면 그 혈흔이 며느리 있거나 시어머니 거면 이 사람 범인이야? 며느리 겁니다. 며느리 거예요. 차에서도 혈흔 찾았죠. 네. 그 사람 이제 차도 해가지고 찾았고요. 그러면 이 범행에 사용했던 둔기나 그다음에 훔친 지갑, 네. 뭐 이런 건 어쨌는가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지나가는 화물차 진칸에다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게 지나가는 화물차였구나. 그래서 이거는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족적, 그 현장에 나왔던 족적의 동일한 신발을 이 사람이 운영하던 양식장에 가서 찾았고, 네. 그 양식장 찾은 신발의 실밥 속에서 며느리의 혈흔이 묻은 걸 찾아냈으면 이 사람은 범인이죠. 얘기 길게 할 것도 없이 범인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차근차근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처음에 들어갈 때 분명히 자물쇠를 훼손한 흔적이 없었잖아요. 뭐 어떻게 들어갔냐 했더니 그 앞에 임대라고 써 있었나 봐요. 2층하고 3층이 비어 있었잖아. 네. 그래서 나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열어준 거야. 문을. 네. 그래서 그때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장갑을 또 꼈고요. 또 갖고 있었던 준비해갔던 둔기로 시어머니의 그 머리를 가격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의 와이프로부터 이 사망한 며느리가 자녀 결혼 준비하느라고 현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가까운 친구끼리도 돈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 이거 조사하면서. 이 아마 같이 만나는 여고 동창 뭐 하는데 우리 개똥이를 이제 뭐 금년 9월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현금하고 지금 임대 났는데 임대도 안 나가고 뭐 이런 뭐 얘기했나 봐요. 근데 사실 친하니까 하지 사실은 친구끼리.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또 부부간이라고. 부부끼리 뭐 이를테면 뭐 윤희가 뭐 요번에 애를 장가 보내는데 뭐 2, 3층 임대가 안 돼가지고 현금은 수천만 원 필요한데 답답한가 봐. 그래서 지금 막 여기저기 끌어당겨서 모으고 있나 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자기 남편한테 한 거야. 그 얘기를 귀뚜라미처럼 들은 이 도둑놈의 새끼가, 이 살인범 새끼가 돈 있겠구나. 그 집에 섭치면. 그 생각하고 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어머니는 밖을 잘 안 나가는 걸 알다 보니까 먼저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 동창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소름 끼쳐 이거. 네. 그죠? 네. 소름 끼쳐요. 할머니 먼저 살해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요. 너 그러니까 입 벌리고 들어와라 하고. 아마 그때 현금이 집에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집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현금이 있다는 거는 모으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자신의 아내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다고 판단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25번 정도 가격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보다 합리적인 그 추론 같습니다. 근데 이 남성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네. 네. 며느리를 살해하고 나서 두 사람 죽이고 이제 죽이고 나서요 자기 옷 버립니다. 그리고 사우나에서 다 씻고 가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갑니다. 갈 때도요 미리 갈아입을 옷을 준비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 CCTV에 잡힐 때 들어갈 때는 패딩이었어요. 네. 검정색 패딩이었는데 범행 할 때는 또 나왔을 때는 가죽 점퍼예요. 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거 꼼꼼한 거예요. 갈아입을 옷도 준비하고 사우나 가서 싹 씻고, 그리고 이제 사전 답사한 게 딱 나온 거죠. 네. CCTV 아마 그때 당시 아까 아니라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전 답사. 네, 사전 답사를 한 게 딱 보입니다. 또 CCTV 아마 포착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착됐던 게 답사 간 것 같습니다. 답사. 가서 쓱 들어가고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거 보였잖아요. 4분 뒤에 다시 나오고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CCTV 위치를 확인하고 3m 정도 뒤로 빼놓으면 요 철물점 CCTV에 더 이상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던 버스 블랙박스가 살짝 찍은 거죠. 아유, 이건 정말 치밀하게 이 범행을 계획했던 거. 내가 볼 땐 돈입니다, 이거. 네. 근데 재판 가야죠, 이거. 네. 재판에서 이 사람 참 어이없는 얘기를 합니다. 저요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 변병일 능력이 없습니다. 저 심신미약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리성 장애가 뭐예요? 해리성 장애가 일시적인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뭐 기억이라든지 정신의 인지 상태가 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범인들이 그러잖아. 제가 한 게 아니라 악마에 씌워서 했어요. 나는 그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 해서 잠깐 동안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선택적 있고. 기억. 해리성 장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인격, 다른 뭐 기억, 뭐 그 인지 능력이 좀 없어진다, 와야 된다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김가요 요 놈도 본인이 2012년도에 심한 스트레스 같은 걸로 인해서 여러 번 병원에서 진료를 했고 네. 그 과정에서 해리 장애가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 그 집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깐 거죠. 속된 말로. 네. 해리성 장애 이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범행 과정 다 진술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닌 자아가 있다 그러면은 전혀 기억을 못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기억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이 해리성 장애라는 건 사실 뭐 심리학적에서도 인정하는 파가 있고 안 인정하는 파가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자기 의식이 없었다는데 뭘. 이게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범행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억을 하고 진술을 했다. 그렇죠.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 사람 시어머니 살해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1시간 반 가까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다른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살해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게 해리성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맞아. 단기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짧게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기다렸잖아요. 1시간 반씩 범행하고. 그럼 해리성 장애 아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해리성 장애를 주장할 때는 순간적인 어떤 스파트. 해리성 장애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건에 자기가 뭐 살해했던 충격이라든지 요소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건 기다리면서 장시간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부에서 웃기시네. 인정 안 해줬어요. 무기징역 때렸습니다. 무기징역. 네. 무기징역 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구속돼 있는 동안에 자신의 가족들하고는 일체 면회 거절했대요. 그리고 내 치부 안 보여주겠다고 뭐 방방 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웃기는 놈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렇게 살해를 하면서 본인은 치부를 드러내지 않겠다. 이미 치부 다 드러냈는데 뭔. 이 사건은요, 2014년 3월 14일 날 현장 검증했어요. 네. 이거 이제 부산이 시끌시끌했었어요. 이거 현장 검증. 그때 이 숨진 며느리 친구가 나와서 오열을 했어요. 지금 김 씨의 그 와이프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오해를 했을까? 남편 때문에 아니면 죽은 친구 때문에 이런 말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그분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참한 거죠 정말. 자신의 친구를 자신의 남편이 살해했고 또 일말에 또 본인 어떤 죄책감도 느낄 것 같아요. 현금 모으고 있대 뭐 했대 그 집 사정에 대해서 이 얘기 쭉 그동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2층 3층이 비어있는데 안 나간다는 둥 뭐 별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범행의 계기가 됐다면 또 남편을 엄청 믿었겠죠. 성실하게 그러면. 생활하고 있는 남편 모습을 봤었고 진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훌륭한 가장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현장 검증할 때 아마 그 인근에 그 주민들이 한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뭐 북적북적했고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우발범행이라고 그랬어요. 우발범행이다. 뭐 그럼 왜 그 집 들어갔냐?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런 그 얘기하니까 나 우연히 임대한다는 문구 보고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내가 그냥 욕심이 나서 범행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절대 이건 우발범행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갑, 흉기. 네. 갈아입을 장갑, 옷. 흉기, 갈아입을 옷, 뭐 신발 다 갖다 숨기고. 그리고 우발범죄라면 누군가를 살해하고 나서 기다리지 않죠. 그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주방용 도구 둔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방용 도구 둔기가 뭘 것 같아요? 꼭 뭐 우리가 꼭 추론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홍두깨 같은 것 같아요. 3cm라고 하니까. 그런 그 주방용 도구 둔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훔친 지갑 6만 원 들어있다는 그 지갑 그다음에 이런 거는 화물차 짐칸에다 버렸는데 이 6만 원도요. 이건 범인이 얘기한 6만 원이에요? 네. 알 수 없죠.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 김 씨 이 나쁜 놈이 주장한 게 지갑 속에 6만 원 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그리고 사실 집에 현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네. 보석함 속에 보석이 있었는지 여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나 이제 그 집도 다 수색을 했고 나름대로 했겠죠. 차도 다 수색을 했고. 근데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주장하는 6만 원으로 간 걸로 보여요. 근데 6만 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네. 와, 이게 참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그 여고 동창생을 또 시어머니까지 그 집에 잠입해서 비참하게 살해한. 근데 그건 추론이 그렇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한 9번 정도 구타해서 살해했으니까 바로 살해했는데 25회 정도를 구타했다면 살해의 의지는 명백해요. 면식범이니까. 네. 근데
돈 추궁 과정에서 좀 심하게 폭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진짜 돈 플러스 이 사람은 절대 살려도 두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본인 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고요.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뭐랄까 뭐 우리가 이웃집 살인마라는 뭐 한때 책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 말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게 내 주변에 너무나 번듯하고 아 저라는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 대단히 정말 잘 사는 사람이야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리 돈이라는 것들의 계기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친구를 죽일 수 있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뭐 이게 굉장히 조그만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범죄 관점에서만 세상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 경제 상태는요. 가까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 통장에 5천만 원 있어. 이거 자랑 아니에요. 나 머리 까줘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얼핏 들으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가까운 윤희하고 나 사이에서도 내 지금 주머니에 뭐 57만 3,650원 들었어. 이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5만 원도 안 들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본인의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과시 이런 거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극도로 위기에 몰리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니까.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범죄의 위험성 이런 걸 보는 것보다 빨리 가서 내가 돈을 훔쳐야지. 그 집에 가면 돈이 있잖아. 일단은. 네, 그 생각밖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는 막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죠. 뒤편에 물러나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 빌미를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안 해야 돼요. 네, 안 하는 게 맞긴 해요. 교수님. 뭐 가까운 친인척 사이, 가까운 친구 관계라도 자신의 경제 상태, 내가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뭐 몇 개 있느니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또 교수님이랑 저희 사건 할 때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올리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하다고 바보. 나는 이진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증권 사기친 친구. 네. 결국은 외제차에 돈다발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네 부모만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교훈입니다.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 부산 고부살인 사건은 상당히 이 부산진경찰서에서 꼼꼼하게 수사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수사 사례에 속합니다. 네. 331대의 버스, 그다음에 139대의 CCTV. 와. 이건 어마어마한 그리고 정말 아래 위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CCTV에서 영상을 뽑아온 사람들이 별도로 자기 의무를 다했고 뽑아온 거를 탐문 댕겼던 형사가 한눈에 알아봤고 그 형사가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한테 수사가 겨누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용의자 처음에 배제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딱 이거 그날 만났던 여고동창생 남편이에요. 같이 식사도 하고 잘하는 사이예요. 이거 얘기 한마디 나오는 순간 이게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눈썰미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느끼는 건 교수님 말씀하시면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작은 거 하나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있어요. 뭐든지. 네. 뭐 큰 게 아니라 항상 작은 거, 꼼꼼한 거. 맞아요. 그런 데서 수사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미제로 빠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수사관들의 잡겠다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잡겠다는 수사 의지 딱 그것만 있으면 50%는 먹고 들어간다니까. 그 수사는 나머지 50%만 충족시키면 돼요. 노력해서. 그래서 수사 의지 좀 갖췄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경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저하고 욕 많이 했죠. 뭐 사건 가지고 가면 그거 중국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실망시켜 갖고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쥐꼬리만한 법률 지식 가지고 말이야 무슨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훈계하고 오히려 말이야 피해 신고하러 온 사람들한테 시건방 떨고 그건 시건방이에요. 건방진 똥덩어리가 압록강을 횡단한다고.
그 건방진 똥덩어리입니다. 그거. 그런 그 부실한 행동, 그 다음에 불친절. 네. 뭐 이거 내가 그 욕을 하고 난리를 쳤더니 경찰청에서 그 공문 네, 바로 네, 나왔더라고. 네, 네.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네. 내가 또 그 내용 잘못됐다는 거 써서 다 보냈거든 거기다. 네. 높으신 분들한테 다 보냈어요. 이게 개판됐다고 여기 경찰. 네,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이제 그 지시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특별 지시사항, 지침사항 같은 걸 내보냈는데 거기에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다 있어요. 친절하게 또 공감하는 그 시민과 공감하는 어투 말투 사용해 달라. 그다음에 뭐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조등수사 이영학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부실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네. 거 다 그 사례를 달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의 말이 정말 이 경찰들한테 전체 지침이 내려간 계기가 또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네. 정신머리가 똑바른 놈들이라면 그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쓸 텐데 여전히 그거 뭐 지랄하네 하고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은 걸려갖고 잘리기를 바랍니다. 네. 네. 경찰 조직이 앞으로 살을 내면 안타깝지만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빨리빨리 걸러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경찰 조직이 살고 책임 있는 수사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경찰 조직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네. 교수님 정말 이 상황에 너무 이상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도대체 압록강을 건너가는 똥덩어리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그건 해병대 용어예요. 아, 그렇구나. 아, 네. 네, 오늘도 네, 교수님의 그 똥덩어리와 함께 네, 또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냥 머리에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살인 사건으로 희생되신 그 두 네.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